제 이름은 한소정, 올해 40입니다.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평범한 교사였고 결혼 12년 차 주부이자 9살 아들 하나를 키우는 엄마이기도 했죠. 그날 아침도 저는 여느 때처럼 새벽 5시 반에 눈을 떴습니다. 시어머니가 드실 아침 죽을 끓여 보온병에 담고 당뇨약과 혈압약을 요일별 약통에 나눠 담는 건 이미 7년째 제 몫이었거든요. 시어머니는 2년 전 경미한 뇌졸중을 앓으신 뒤로 왼쪽 다리가 조금 불편하셨고 저는 학교 출근 전에 시댁에 들러 아침을 차려드리고 나오는 게 당연한 일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시댁은 저희 집에서 차로 15분 거리. 남편은 그 거리를 단 한 번도 운전해 본 적이 없었어요. 제가 매일 그 길을 다녔으니까요. 그날은 시어머니가 정기검진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병원까지 모시고 가서 접수하고 검사실 앞에서 2시간을 기다리고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약을 받은 뒤 다시 시댁까지 모셔다 드렸어요. 시어머니는 차에서 내리면서 소정아, 오늘은 좀 늦었네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웃으며 어머님 죄송해요. 오늘 병원이 유난히 붐볐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정말로 죄송한 마음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딸처럼 여기신다고 믿었으니까요. 남편은 3남 1녀 중 막내였습니다. 큰 아주버님은 대학 교수, 둘째 아주버님은 건설회사 임원, 그리고 시누이는 강남에서 피부과를 운영하는 원장님이었죠. 남편은 그 중에서 가장 평범했어요. 중소기업 과장으로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성실한 사람이라고 저는 믿었습니다. 시댁 형제들은 다들 잘 살았고 그래서 시부모님 돌봄은 은근슬쩍 저에게 넘어와 있었어요. 큰 동서는 일이 바쁘고 둘째 동서는 애들이 어리고 시누이는 병원 운영하느라 시간이 없다는 게 어머님이 늘 하시던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막내 며느리인 제가 그 모든 걸 감당해 왔습니다. 7년을요. 그 7년 동안 제가 시부모님께 쓴 돈을 계산해 본 적이 없었어요. 매달 어머님 약값, 병원비, 보험료, 그리고 아버님 기일제사 비용, 명절마다 시댁 식구들이 모이면 장보기부터 음식 준비까지 전부 제 카드였습니다. 남편은 네가 알아서 해라는 말 외엔 해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 그게 막내 며느리의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아프시니까 돈이 없으시니까 자식된 도리로 당연한 일이라고요. 시아버님은 3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때까지 시아버님의 간병은 거의 전적으로 제가 맡았어요. 마지막 6개월, 폐암 말기로 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 저는 학교 퇴근 후 매일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다른 며느리들은 바빠서 못 온다고 했고 시누이는 병원 냄새가 몸에 안 좋아서 한 달에 한 번 얼굴만 비췄어요. 아버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제 손을 잡고 소정아, 고맙다. 네가 진짜 내 딸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붙잡고 7년을 버텼어요. 시어머니도 분명 저를 가족으로 여기신다고요. 그러던 어느 일요일 오후 시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오셨습니다. 소정아, 다음 주 토요일에 시간 비워놔라. 중요한 가족 모임이 있다. 저는 당연히 네, 어머님이라고 대답했어요. 뭔가 이상한 기분은 없었습니다. 그저 또 제사 준비를 하라는 얘긴가 싶었죠. 그런데 어머님이 덧붙이셨어요. 이번엔 네가 음식 준비 안 해도 된다. 호텔에서 밥 먹을 거니까 그냥 몸만 와. 저는 순간 고마움이 밀려왔습니다. 드디어 어머님이 제 수고를 알아봐 주시는구나 싶었어요. 토요일 강남의 한 호텔, 레스토랑 프라이빗 룸에 시댁 식구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큰 아주버님 부부, 둘째 아주버님 부부, 시누이 부부, 그리고 저희 부부까지. 아이들은 따로 빠졌어요. 어른들만의 모임이라고 했거든요. 분위기는 이상하게 엄숙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어머님 옆자리에 앉아 수저를 놓아드렸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오늘은 가만히 있어라, 소정아, 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조금 어리둥절했지만 네, 라고 답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큰 아주버님이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두꺼운 갈색 봉투였습니다. 어머니, 준비한 거 다 가지고 왔습니다. 큰 아주버님이 말했어요. 어머님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자, 이제 시작하자 라고 하셨습니다. 봉투에서 서류 몇 장이 나왔고 아주버님은 그걸 식탁 가운데 펼쳐 놓았어요. 저는 그게 뭔지 처음엔 몰랐습니다. 그런데 서류 맨 위 글자가 보였어요. 부동산 증여계약서. 어머님이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내가 살아있을 때 너희들한테 정리해주고 싶어서 이 자리를 마련했다. 니네 아버지가 남기신 재산이 적지 않다. 나 혼자 가지고 있어봤자 내가 죽으면 세금만 많이 나올 뿐이고 그래서 미리 너희들 이름으로 옮겨놓기로 했다. 저는 그제야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재산 증여, 시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부동산을 자식들에게 나눠주는 자리였던 거예요. 어머님이 종이를 하나씩 집어들며 말씀하셨습니다. 큰 아들한테는 청담동 빌라 한 채. 이건 원래부터 큰애 이름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큰 아주버님이 고개를 숙였어요. 둘째한테는 분당 아파트 2채. 하나는 네가 살 거고 하나는 임대로 돌려라. 둘째, 아주버님이 감사합니다, 어머니 하고 두 손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우리 딸한테는 반포 아파트 한 채. 이건 네 병원 근처 있어서 출퇴근하기 편할 거다. 시누이가 눈물까지 글썽거리며 엄마, 정말 감사해요라고 했어요. 저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남편 차례가 오고 있었으니까요. 어머님이 마지막 서류를 집어드셨어요. 성훈이한테는 일산 아파트 한 채. 이게 내가 가진 마지막이다. 남편은 얼굴이 환해지면서 어머니, 감사합니다 하고 서류를 받았어요. 저는 그제야 조금 숨이 트였습니다. 남편 명의로 집이 생긴다는 거니까 우리 가족 재산도 늘어난 거잖아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서류 5장이 전부 분배되고 나자 어머님이 수저를 드셨습니다. 마치 이제 다 끝났다는 듯이요.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그럼 저한테는 뭐 주시는 거예요? 순간 식탁 위에 정적이 흘렀어요. 시누이가 피식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큰 동서가 어색하게 찻잔을 들었어요. 어머님은 저를 잠깐 쳐다보시더니 아주 담담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왜? 너는 남이잖아. 그 말이 제 귀에 박혔어요. 남이잖아. 7년 동안 매일 새벽에 일어나 어머님 죽을 끓이고 약을 챙기고 병원을 모셔다 드린 제가, 아버님 임종을 지키고 제사상을 차린 제가 남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말했어요. 어머님, 제가 남이라고요? 제가 7년 동안 어머님을, 말을 다 끝내기도 전에 남편이 제 팔을 툭 쳤습니다. 소정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머님 말씀 중이신데. 저는 남편을 쳐다봤어요. 남편은 제 눈을 피했습니다. 야, 네가 뭔데 어머님 재산에 끼어들려고 해? 남의 가족 재산 탐내는 거야? 남편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 사람이요. 12년 동안 같이 산 제 남편이. 저는 얼굴이 화끈거려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큰 아주버님이 재수 씨, 이건 원래 우리 어머니 아버지 재산이니까 우리 형제들한테 가는 게 맞지 않겠어요? 라고 점잖게 말씀하셨어요. 둘째 아주버님은 재수 씨도 그래. 이런 자리에서 섭섭하다고 하면 안 되지라고 덧붙이셨습니다. 시누이는 아예 노골적으로 웃으면서 새언니, 우리 집안 재산이에요. 며느리는 며느리일 뿐이잖아 라고 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한마디도 더 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나오려는 걸 참느라 물만 계속 마셨어요.
식사가 끝나고 다들 일어섰을 때 어머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소정아, 다음 달 내 정형외과 예약 날짜 확인해 놨지? 무릎 수술 상담받으러 가야 하니까. 저는 멍하니 어머님을 쳐다봤어요. 방금 전 너는 남이잖아 라고 하신 그 입으로요. 그리고 내 보험료 이번 달 말에 자동이체 되는 거 맞지? 300만 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답할 기력도 없었어요. 차에 타고 집으로 오는 길에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한참을 조용히 있다가 중얼거렸어요. 어머님, 말씀 좀 서운했지? 그래도 원래 그런 거야. 우리 집안 재산은 우리 형제들 거고 대신 내가 받은 일산 아파트는 우리 거잖아. 걱정 마.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었어요. 정말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제가 뭘 느끼는지 전혀 모르는구나 싶었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저는 말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거실 소파에 누워 TV를 켰어요. 저는 책상에 앉아 서랍을 열었습니다. 가장 안쪽에 있는 작은 노트. 7년 동안 제가 시부모님께 쓴 돈을 기록해둔 가계부였어요. 처음엔 남편한테 증빙하려고 쓰기 시작한 건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저 제 마음의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노트를 첫 장부터 넘겼어요. 2019년 3월 시아버님 병원비 420만 원. 2019년 7월 시어머니 뇌졸중 입원 1차 280만 원. 2020년 명절 시댁 식비 90만 원. 2020년 시아버님 암 진단 후 항암 치료 보조 1차 300만 원. 2021년 시아버님 장례비 보조 500만 원. 2022년 시어머니 정기검진 및 물리치료비 연간 720만 원. 2023년 시어머니 보험료 매월 300만 원 자동이체 시작. 저는 계산기를 꺼내 숫자를 더해봤습니다. 7년 동안 제가 시부모님께 쓴 돈이 1억 4천만 원이 넘었어요. 1억 4천만 원. 제가 초등학교 교사로 받는 월급이 세후 280만 원 정도인데 그 돈의 대부분이 시댁으로 흘러들어간 셈이었죠. 우리 아이 피아노 학원도 작년에 끊었습니다. 저는 립스틱 하나 제대로 사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충격적인 건 제 시간이었어요. 7년 동안 저는 주말에 가족여행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친구들과 커피 한 잔 마신 기억도 가물가물해요. 우리 아들은 엄마랑 놀이공원 한번 가본 적이 없는 9살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걸 다 시댁에 갖다 바쳤어요. 그러고도 남이라는 말을 들었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새벽 3시쯤 거실로 나와 물을 마시는데 남편이 소파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었어요. 저는 그 얼굴을 한참 쳐다봤습니다. 이 사람과 12년을 살았구나. 이 사람을 위해 제가 뭘 했을까? 그리고 이 사람은 저를 위해 뭘 했을까? 생각하니까 허탈해서 웃음이 나왔어요. 월요일 아침, 저는 평소처럼 출근하기 전에 시댁에 들렀습니다. 어머님이 소정아, 오늘은 좀 일찍 왔네 라고 하셨어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저는 죽을 끓여드리고 약을 챙겨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제가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라는 걸 어머님은 모르셨지만요. 학교에 출근해서 쉬는 시간에 저는 우리 학교 법률 자문을 담당하시는 변호사님께 조용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상담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재산 분할이랑 기여분 관련해서요. 변호사님은 잠깐 침묵하시더니 선생님, 무슨 일 있으세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짧게 네, 좀 있어요. 라고만 답했어요. 그 주 금요일, 저는 연차를 쓰고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7년간의 기록, 통장 내역, 카드 영수증, 병원비 결제 내역, 보험료 자동이체 기록, 시어머니 진료 동행한 날에 제 교통카드 내역까지 전부 가지고요. 변호사님은
자료를 한참 살펴보시더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선생님, 이 정도면 이혼 소송에서 기업은 인정받기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그리고 시부모님 부양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할 수 있어요. 구상권이라는 단어를 저는 그때 처음 제대로 이해했습니다. 제가 쓴 돈, 원래대로라면 자식들이 나눠서 냈어야 할 돈, 그걸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이었어요. 변호사님은 시부모 부양 의무는 원래 친자식들 것이지 며느리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며느리 혼자 7년간 부담했다면 다른 형제들한테 분담금을 청구할 수 있어요. 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은행에 들렀습니다. 시어머니 보험료 자동이체를 해지했어요. 매월 300만 원씩 나가던 그 돈. 해지하고 나서 저는 은행 앞 벤치에 앉아 한참 울었습니다. 후련해서도 아니고 슬퍼서도 아니었어요. 그냥 7년이 한꺼번에 몰려와서요. 그 시간이 너무 아까웠어요. 해지하고 정확히 3일이 지난 수요일 저녁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소정아, 이번 달 보험료가 안 빠졌다고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너 뭐 한 거냐? 저는 평소처럼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해지했어요. 전화기 너머에서 어머님이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뭐? 왜? 저는 남이잖아요. 어머님, 남이 보험료 내는 게 이상하잖아요. 어머님은 한참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다가 목소리를 떨며 말씀하셨어요. 소정아, 네가 이럴 줄 몰랐다. 내가 그날 서운하게 했으면 미안하다. 그래도 우리는 가족이잖니. 저는 웃었습니다. 어머님, 가족인지 남인지는 어머님이 결정하신 거잖아요. 저는 그냥 어머님 말씀 따른 거예요. 그날 밤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와서 화를 냈습니다. 너 정말 돌았냐? 어머니 보험료를 왜 마음대로 해지해? 당장 복구해놔. 저는 식탁에 앉아서 조용히 말했어요. 여보, 왜 내가 당신 어머니 보험료를 내야 해? 나는 남이잖아. 남편이 할 말을 잃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나는 남이라고. 남이니까 재산도 못 받고, 그럼 남이니까 돈도 안 내는 게 맞지 않아? 남편이 그건 그냥 하시는 말씀이지 라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당신도 그날 나한테 뭐라고 했어? 남의 가족 재산 탐낸다고 당신 입으로 그랬잖아. 그럼 나는 당신 가족이 아닌 거네. 남의 가족한테 돈 쓸 이유 없어. 남편은 그 자리에서 폭발했어요. 네가 우리 어머니한테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정말 실망이다. 어머니가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는데. 저는 그 말에 처음으로 크게 웃었습니다. 마음이 아프신 건 보험료 때문이지 내 마음 때문은 아니잖아. 아버님 암 투병하실 때 어머님이 내 마음은 한 번이라도 물어봐 주셨어? 당신은? 그 주말 시댁 형제들이 전부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큰 아주버님이 재수 씨, 이럴 줄은 몰랐어요 라고 하셨어요. 저는 커피를 내려드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거실 소파에 앉아 그분들을 마주 봤어요. 아주버님, 뭘 몰랐다는 거예요. 제가 어머님 보험료를 원래 내지도 않았어야 하는 돈 아닌가요? 그건 아주버님들이 나눠서 내셔야 하는 돈이었잖아요. 둘째 아주버님이 재수 씨, 그래도 우리 가족이 함께 어머님을 모셔야 하잖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기다렸어요. 아주버님, 저는 남이라고 어머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큰 아주버님, 둘째 아주버님, 그리고 여기 계신 아가씨도 다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반박 안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남으로서 살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 부양은 아주버님들이 하세요. 신우이가 새언니 너무 매정하지 않아요? 라고 울먹였어요. 저는 준비해둔 서류를 꺼냈습니다. 변호사님이 작성해 주신 자료였어요. 아가씨, 여기 제가 7년 동안
시부모님께 쓴 돈이 1억 4천만 원이에요. 이 중에서 원래 친자식이신 세 분이 부담하셨어야 할 몫을 구상권으로 청구하려고 합니다. 1인당 약 4천만 원씩이요. 그 자리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남편은 네가 지금 우리 가족을 고소하겠다는 거야? 라며 소리를 질렀어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남의 가족이지 우리 가족 아니잖아. 그리고 이건 고소가 아니고 정당한 권리 청구예요. 큰 아주버님이 진정하라면서. 재수 씨,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우리가 어머님 잘 모시면 되잖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준비한 두 번째 서류를 내밀었어요. 이건 이혼 서류입니다. 남편분, 여기 사인하세요. 남편이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소정아,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너무한 건 당신이야. 어머님이 나를 남이라고 하셨을 때 당신은 어머님 편을 들었지. 남의 재산 탐내냐고 나한테 소리쳤지. 그때부터 우린 이미 끝난 거야. 나는 그날 죽었어. 남편이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어머님 앞에서 다시 말씀드릴 테니까 제발 이혼은 하지 말자고. 큰 아주버님은 재수 씨, 우리가 재산 재분배를 다시 논의할게요. 일산 아파트 외에 재수 씨 명의로도 하나 넣어드릴게요.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주버님, 저는 이제 그 재산이 필요 없어요. 제가 원한 건 재산이 아니었으니까요. 제가 원한 건 가족이라는 한마디였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것도 못 해주셨잖아요. 신우이가, 새언니, 우리가 미안해요. 그날 제가 말을 너무 심하게 했어요. 라고 울었습니다. 저는 잠깐 신우이를 봤어요. 아가씨, 제가 아버님 임종하실 때 병원에 아가씨 몇 번 오셨어요. 제가 세어봤어요. 3번이요. 6개월 동안 3번. 그리고 마지막 한 달은 한 번도 안 오셨죠. 아가씨는 진짜 가족이라면서요. 그런데 저는 매일 갔어요. 남인데도요. 이제 제가 왜 남으로 돌아가야 하는지 이해되시죠? 그날 이후 저는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12년간의 결혼 생활에서 제가 기여한 부분, 특히 시부모 부양에 쓴 시간과 돈이 모두 증거로 제출됐어요. 판사님은 이례적으로 제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위자료 5천만 원, 재산 분할해서 일산 아파트의 60%, 그리고 아들 양육권까지 전부요. 구상권 청구 소송에서도 시댁 형제 3명에게서 총 1억 2천만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그 돈을 받은 날 저는 아들을 데리고 놀이공원에 갔어요. 처음이었습니다. 9년 만에요. 아들은 회전 목마 앞에서 엄마, 이거 타도 돼? 라고 수줍게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면서 당연하지, 몇 번이라도 타라고 했어요. 그날 저는 아이 손을 잡고 회전 목마를 3번이나 같이 탔습니다. 그리고 아이스크림을 사주고 사진을 100장 넘게 찍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오늘 제일 재밌었어. 저는 눈물이 나오는 걸 참으며 앞으로 더 재밌을 거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저는 이제 시댁 죽을 끓이지 않아도 되는 아침을 맞이하게 됐고 주말마다 아들과 함께 있을 수 있게 됐고 제가 번 돈을 저를 위해서도 쓸 수 있게 됐거든요. 이혼 후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어머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신우이 원장님이 병원을 확장하면서 어머님 용돈을 끊었다고 하셨어요. 큰 아주버님은 교수직에서 정년 퇴직을 앞두고 있어서 여유가 없다고 하셨고 둘째 아주버님은 회사가 어려워져서 도와드리기 힘들다고 했답니다. 어머님은 울먹이면서 소정아, 네가 해주던 게 그립다 라고 하셨어요. 저는 부드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저는 남이에요. 남한테 부탁하시면 안 되죠. 아드님들께 말씀하세요. 그분들이 진짜 가족이시잖아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가만히 서 있었어요. 미안한 마음도
후련한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냥 제 자리를 찾은 기분이었어요. 저는 요즘 아들과 함께 새로운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작은 아파트지만 제 이름으로 된 집이에요. 주말마다 우리 모자는 근처 공원을 산책하고 가끔은 영화관에도 갑니다. 저는 다시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월급은 여전히 많지 않지만 이제 그 돈이 온전히 저와 아들을 위해 쓰입니다. 지난주에 저는 제 생일을 맞았어요. 아들이 용돈을 모아서 케이크를 사줬습니다. 작은 컵케이크 하나였지만 저는 그게 세상에서 가장 비싼 케이크처럼 느껴졌어요. 아들이 엄마 생일 축하해라고 말했을 때 저는 처음으로 제 생일이 축하받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결혼 12년 동안 남편은 제 생일을 단 한 번도 제대로 챙겨준 적이 없었거든요. 사람들이 저한테 후회하지 않냐고 물어봅니다. 저는 단 1초도 후회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왜 더 빨리 깨닫지 못했을까? 그게 후회될 뿐입니다. 제가 7년 동안 쏟아부은 건 돈이 아니라 제 인생이었어요. 그 인생을 남의 가족에게 갖다 바치면서 저는 정작 진짜 제 가족인 아들과 저 자신은 돌보지 못했습니다. 착한 사람이 당하는 세상이라고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착한 게 문제가 아니라 거절하지 못하는 게 문제였어요. 네, 네 하면서 모든 걸 받아주면 상대방은 그게 당연한 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너는 남이잖아 라는 말로 제 자리를 빼앗아가죠. 여러분, 혹시 지금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절대 가족이 아닙니다. 진짜 가족은 여러분을 지켜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진짜 가족이 누군지는 힘들 때 보입니다. 저한텐 제 아들이 그런 가족이었어요. 지금 이 글을 쓰면서도 옆방에서 아들이 피아노를 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3년 만에 다시 시작한 피아노예요. 예전엔 시댁 보험료 때문에 못 배웠던 그 피아노, 지금은 제가 다시 등록해줬습니다. 아이가 치는 서툰 멜로디를 들으면서 저는 생각해요. 7년 전에, 아니 12년 전에 이 결정을 했다면 어땠을까? 하지만 지금이라도 한 게 다행이라고요. 혹시 이 이야기를 보시면서 저 여자가 너무 모질다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모질지 않았어요. 정말로요. 저는 그저 제가 남이라는 걸 받아들였을 뿐입니다. 어머님이 저에게 주신 그 정의를 제가 그대로 실천한 것 뿐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는 그날 호텔 레스토랑에서 너는 남이잖아 라는 말을 듣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도 그 집에서 새벽마다 죽을 끓이고 있었을 겁니다. 어떤 면에서 저는 어머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저를 풀어주신 거잖아요. 남이라는 이름으로요.